예, 안녕하십니까.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는 행정쟁송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확산세에 있어서 원래 병행 수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부득이 일단 2주 동안은 다시 녹화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이미 공지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쓴 행정쟁송법 제4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소송 유형 전반에 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의 사법제도는 이론적 사법제도하고 이원적 사법제도로 그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 사법제도는 미국과 일본과 같이 이 일반 법원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구축이 돼 있어서 모든 소송 유형을 거기서 다 다루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원적 사법제도는 여러분들한테 다소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 계통의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독일을 들어서 설명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요. 우리가 민형사 사건과 관련된 통상의 법원을 배계하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통상적인 사건을 민형사법원이라고 하고요. 또는 통상법원이라고 민형사법원이라고 합니다. 민형사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민형사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계하라고 연방민형사법원 또는 연방통상법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행정사건 같은 경우는 연방행정법원이 있고요. 주행정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행정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연방행정법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따로 있고요. 연방헌법재판소가 따로 있고, 이 주별로는 또 주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사건과 같은 거는 재정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재정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연방재정법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6개의 법원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 사법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관할에 관한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게, 관할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원적 사법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이제 관할 문제가 이렇게 사건 유형별로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원적 사법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소송 유형별로 전문적인 어떤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헌헌법 이래로 이론적 사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다만 약간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따라서 이론적 사법제도이니까, 여기 지방법원, 1심으로 지방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심으로 고등법원이 있고, 물론 이제 그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관할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3심으로 대법원, 이런 이론적 재판제도를 사법제도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택하고 있지만은, 다만 이제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이 지방법원하고 독립돼서 군사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군사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가는 이런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법원에는 이 가사법원이 있고요.
가정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강의하게 될 행정법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론적 사법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은요, 실체법적으로는 공사법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송법적으로는 행정소송법하고 민사소송법이 전혀 다른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고, 관할도 1심의 물론 1심의 문제이긴 하지만 관할도 이 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의 전속관할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론적 사법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은 전문법원, 특히 행정법원하고 가정법원에 있어서 이 전문성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독특한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에 있어서는 관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을 보게 되면은요,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차차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이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이 여러분들 물론 이제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도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은 이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더더욱이나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이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좀 특별한 소송 유형으로서 행정소송법에 그래서 다소 좀 예외적인 소송 유형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중심으로, 특히 항고소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행정소송을 정의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어떻게 정의하냐면 법원이죠. 법원이 행정심판위원회나 뭐 이런 재결청이나 이런 행정기관이 아니고요. 법원이 행정사건이죠. 행정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사사건이나 뭐 형사사건이나 헌법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사건에 대해서 정식의 소송 절차에 의해서, 약식 절차가 아니고 정식 소송 절차에 의해서 행하는 재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분석을 해보면은요. 일단 행정소송도요, 행정사건을 다루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작용이죠. 따라서 이 행정작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작용과 달리 뭐 양 당사자가 있고요, 대신적 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을 해석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행정작용과 같지만은 이 소극적인 작용이죠. 소의 제기에 의해서 법을 해석 적용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재판이죠. 이 법률상의 쟁송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도대체 법률상의 쟁송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 관해서 물론 다른 소송 유형에서도 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과연 이 법률상의 쟁송이 뭐냐가 이 가장 견해 차이가 극렬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견해 차이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이 행정소송법 체계를 각각의 그 견해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나라 헌법 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회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헌법 101조 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07조 제2항에서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해서 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법관에 의해서 구성된 행정재판을 포함한 재판 기능을 법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건이라는 게 뭐냐? 사건이라 함은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다루는 이 사건은 이 생활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분쟁을 다 법원에서 다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뭐 엄마 우스꽝스러운 예로 엄마가 5살 정도 된 아이한테 사탕을 안 사준다라는 걸 가지고 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법률상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 재판을 해주지는 않고요.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법률상 쟁송을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건 중에서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는 것만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여기서 재판이 뭐냐? 헌법에서는 재판을 권리가 침해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서 독립된 법관의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실 확인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 적용을 통해서 권위적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 의무의 존분을 확정하는 작용이라고 헌법학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민사소송법학에서는 이 법률 관계에 나타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법률 관계는 민법 총칙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권리 의무 관계. 즉 민사소송법학에서는 이 법률상의 쟁송을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법률상의 쟁송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지 권리 의무 관계에 포섭되지 않는 것들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응용하면은요, 행정소송에서도 공권과 공의무와 관련된 관계에서 관한 분쟁을 행정사건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법학의 정의를 행정소송법학으로 그대로 끌어들이면 민사소송법에서는 학에서는 법률상의 쟁송을 이 법률상을 권리 의무 관계에서 의로 해석하는 거고요. 사건은 행정상의 법률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권과 그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권과 그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이제 행정사건이라고 이제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와 관계없는 이익에 관한 다툼은 법원에서 재판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행정법 1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공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공권의 뭐 3요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강행규정성, 그다음에 사익보호성, 그다음에 청구권능 부여성인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익보호성이죠. 사익보호성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고 이 법률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은 이 법원에서 재판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에는요, 이 권리의무관계하고 관계없는 사건을 다루는 소송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적법성 보장만을 위한 소송인데요. 그거를 이른바 이제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객관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객관 소송에 민중 소송하고 기관 소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의 유형으로서 이 기관 소송하고 객관 소송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객관 소송에 해당하는 기관 소송이나 민중 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분쟁이 법률상의 쟁송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추상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에 미쳐지는 것들, 예컨대 법률에서 영업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으면 그 법률 조항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분쟁 중에서 구체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을 다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헌법이나 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재판권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행정재판소 같은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루는 이 사건은 이 법률상 쟁송이어야 한다라는 게 법원조직법 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법률상의 쟁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법률상의 쟁송을 이 헌법학이나 민사소송법학의 관점에, 특히 민사소송법학에서는 이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행정소송 법학으로 끌어들이면은 이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여기서 말하는 행정사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 이익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법률상 쟁송이라고 하더라도 이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근의 경향에서, 최근은 아니지만요, 뭐 예전부터는 있었지만 최근에 새를 얻는 견해 중에는 법률상의 쟁송을 어떻게 권리 의무에 관한 쟁송으로 한정 지을 수 있겠느냐,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어떻게 한정지어서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 그 견해가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은요, 예컨대 뭐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 제1문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공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 제1문에 따르면은 이 쟁송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즉 권리 침해를 구제받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에 재판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이것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에는 법률상의 쟁송이라는 표현하고 있지, 법률상의 쟁송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지, 그것을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해석론에 불과한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해석돼야 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통설과 같이 해석한다면, 즉 법률상의 분쟁을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법률상의 쟁송을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라고만 한정지어서 해석하면은 이 권리 능력자하고 권리 능력자가 원고가 돼야 되는 거죠. 즉 사람이 원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의 권리 능력이지 않습니까? 민법 총칙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 능력자는 자연인한과 법인이죠. 즉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에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는 거죠. 법학에 있어서. 그러면은 자연인하고 법인이어야지만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송법적으로 가면은 당사자 능력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능력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만이, 즉 법인이나 자연인만이 당사자 능력, 즉 원고나 피고나 참가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민사소송법 파악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사람 아닌 것도, 즉 법인이 아닌 것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권리 능력이 없지만 소송의 편의상 당사자 능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극히 외적인 현상을 제외하고서는 권리 능력자가 당사자 능력자가 되는 거고, 권리 능력자여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리에 해당하는, 즉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법률상의 분쟁을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서 나타나는 분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소송이 범위가 축소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현대적 분쟁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한정되어서 해석되어야만 행정재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법률상 쟁송이라고 한정지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최근에 유력한 견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취하게 되면은 원고적격이나 이 대상적격,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든지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적격이라든지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적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분들의 이제 구체적인 주장에 관해서는 주 10번하고 주 11번을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저의 강의는 통설에 기반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즉, 법률상의 쟁송을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번 학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최근에 유력하게 주장되는 견해에 대해서 또 그때 해당 항목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건이어야 되는 거죠. 자, 행정사건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뭐 민사소송은 이제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죠. 그러니까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은 행정사건이 되는 거고요.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은 민사소송이 되는데요. 그러면 헌법소송하고 형사소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그럼 뭐냐? 이것도 역시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라서 행정소송에 포섭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뭐 오랜 역사 속에서 분화된 소송 유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헌법소송하고 형사소송이라고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요소로 정식 절차에 의한 재판입니다. 약식 절차인 행정심판하고 구분되는 겁니다. 뭐 이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심판은 이제 행정권 내에 자율적인 행정 통제 기능을 가지는, 그렇죠? 일종의 분쟁 처리도 되지만은 행정 통제를 하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행정소송은 구분되는 겁니다. 즉 행정쟁송이라고 한다면요. 행정쟁송이라고 한다면은 이 약식 절차인 행정심판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정식적인 절차인 행정소송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번 학기에 물론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행정소송을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정의하는 통설적 견해를 취하게 된다면은 당연히도 행정소송의 주된 기능은 그렇죠?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이죠. 어떤 행정권, 행정주체나 아니면 행정청이 국민이나 주민에게 위법한 처분을 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해서 그렇게 해서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침해받은 권리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아서 회복하는 것. 요게 이제 행정소송의 주된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통설적인 기능입니다. 자,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는요,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법률관계 또는 법정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목적 또는 기능을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해서 행정소송의 어떤 권리구제 기능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행정의 적법성 보장 기능, 행정 통제 기능을 표현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은 권리구제 기능, 즉 소송의 모든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뭐 헌법소송이라든지 뭐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이라든지 모든 소송 유형에서는 그 기능이 첫 번째가 권리구제 기능이죠. 그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거를 권리구제 기능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하고 달리 특별하게도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어떤 국민이나 주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그 국민이나 주민이 원고가 돼서 행정청을 상대로 어떤 처분이나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소송은 항고소송 중에 일종의 취소소송이 될 텐데요. 이 취소소송에 의해서 만약에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처분이 취소돼서 침해된 원고의 권리가 구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행정청으로서도요.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법률을 해석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이 취소가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는 그런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기능을 행정소송에서는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행정통제 기능 또는 행정의 적법성 보장 기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즉 행정 통제를 하는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국가 작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감사라든지 행정 심판이라든지 뭐 등등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행정 통제는 역시 행정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권리구제 기능뿐만 아니라 적법성 보장 기능, 즉 행정통제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행정소송법에서만 인정되는
규정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행정소송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소송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 권리구제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행정통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게 그러면 주된 기능이냐? 자, 권리구제 기능이 행정소송의 주된 기능이냐? 아니면은 적법성 보장 기능, 행정통제 기능이 권리구제의 기본이냐? 행정소송의 기본 목적이냐? 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소송을 정의할 때 말입니다. 법률상의 쟁소를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라고 해석하는 통설적인 견해에 의하면은 행정소송의 주된 기능은 권리구제기능이라고 설명을 하고 부수적으로 행정통제 기능이 부수적인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오늘날에 있어서 유력하게 떠오르는 견해에 의하면은 행정소송의 주된 기능은 행정통제 기능이 되는 거고 행정통제를 하다 보니 권리구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지금 행정소송법에는 소송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행정소송의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자, 항거소송이 먼저 있고요. 항거소송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항거소송이라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증소송이라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소송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직 이 개념들도 잘 여러분들이 안 쓰고 있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학기 내내 여기에 가서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도 뭐 설명의 편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항고소송은 항고죠. 어떠한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는 거죠. 그 결정에 대해서 리뷰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항고라는 뜻이. 그러면은 그 국가적 기관의 어떤 결정이 보통은 처분이 되겠죠. 행정행위. 그러니까 처분에 관한 소송, 위법한 처분에 관한 소송이 이제 항고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사자 소송은 그 행정주체하고 그 국민이나 주민이 대등한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증소송하고 기관소송은 그러한 게 아니고요. 특히 민증소송은 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민증소송이라고 하고요. 근데 민증소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잘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공익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소송. 예컨대 뭐 주민소송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민증소송의 유형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소송은요. 이 기관소송은 이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 사이에, 국가기관 사이의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 법률상의 쟁송이면은 권리 능력자, 즉 사람, 자유인용 또는 법인만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 기관은,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행정주체의 기관이잖아요. 행정주체 내에 있는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래는 행정소송의 유형이 될 수가 소송의 대상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가 없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은 이 국민의 권리구제,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하고, 행정주체하고 행정개체 사이에 대등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에서 권리가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한다라면은 이것들은 권리구제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죠, 주로.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주관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주관소송. 이 주관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권의 침해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공권을 침해받은 것에 대한 소송. 이거를 이제 주관소송이라고 하고요. 이 적법성 보장을 위한 소송을 우리는 객관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소송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주관소송인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은 특별히 그 소송의 대상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이기만 하면, 처분에 해당하기만 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기만 하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즉, 소송의 대상이 열려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개괄주의라고 합니다. 개괄주의. 그러나 행정소송법이나 어떤 구체적인 법률에서 소송의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 목록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열기주의나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개괄주의의 반대말이 되는데, 자, 주관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요. 이 민증소송이나 기관소송과 같은 객관소송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봐서도,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주관소송, 즉, 주관소송으로 대표되는 권리구제 기능, 이 주된 기능이고, 이 행정통제 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이다. 종된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이 처분이기만 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가 침해돼야 되는 거죠. 주관소송의 경우에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민사소송과의 관계입니다. 자,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을 구별하는 문제가 일단 말씀으로 드리기에는 굉장히 쉽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거를 과연 이걸 행정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민사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 구별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행정사건하고 민사사건을 구별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실체법적으로는 행정사건은 공법의 원리들이나 공법의 규정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사사건은 사법상의 원리들, 계약자의 원리라든지 사적자치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사법상의 규정들, 민법이라든지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절차법적으로도, 소송법적으로도요. 행정사건은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관할만 보더라도요.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요.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1심의 관할만 보더라도요. 따라서 이 공사법의 구별이, 즉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별하는 문제가 이게 뭐 실체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송법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우선 학설은요. 뭐 이게 뭐 역사적인 견해들도 많이 있지만은 뭐 하나씩 살펴보면 학설은 이제 주체설이라는 게 있죠. 주체설이라는 거는 법률 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면은 공법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양쪽 다 사인이면은 사법 관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거는 당장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국가의 경우에도 예컨대 뭐 행정의 보조적 활동이라고 할까요? 뭐 조달 행정의 경우에는, 즉 국가가 예컨대 뭐 컴퓨터를 구입해서 뭐 공무원들한테 나눠준다. 이때 컴퓨터를 구입하는 거를 비록 국가지만 사법상의 법률 관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주체설로만은 봐서, 주체설로는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속설은요, 법률 관계가 상하관계이면은 공법 관계라고 설명하고, 대등한 관계이면은 사법 관계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종속설이 되는데요. 이것도 바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법률상의 분쟁에 관한 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종속설로 포섭이 또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설이 있어요. 자, 공익에 봉사하는 법이면 공법이라고 하고요. 사익에 봉사하는 법이면 사법이라고 구별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견해가 이제 이익설이 되는데요. 이것도 일면의 타당성만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행정권에서 행정 주체가 하는, 비록 사법상 법률 관계에서 사법상의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작용이 사법상의 수단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익과 관련돼 있지는 않죠. 공익과 관련되지 않을 수는 없죠. 따라서 이 이익설도 일면의 타당성만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속설, 뭐 신주체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독일의 통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견해는 뭐냐면, 공권력의 담당자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하고요. 일단 귀속 주체가 공권력의 담당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권력 행사에 적용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이제 사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견해가 채택되고 있느냐? 이른바 복수 기준설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견해들이 물론 다들 일리는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구체적인 관계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복수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복수 기준설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종속설하고 기속설을 결합해서 먼저 해결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보충적으로 이제 이익설에 따라서 또 가미해서 또 해결을 하는 게 이 복수 기준설이 되는 거고요. 법원의 실무도 아마 대체적으로 같은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복수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 공법과 사법을, 즉 민사사건하고 행정사건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게 잘 구별이 될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들죠. 그렇지만 이제 아마 실무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사건을 본능적으로 법학을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은 이건 뭐 공법관계네, 이건 사법관계네 하고 이게 분류를 해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차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 뭐 예컨대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임대차 관계 해지 통보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다 알죠. 이건 사법 관계구나, 민사 사건이구나. 제가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이건 뭐 행정사건이구나 이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요.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래도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의 판례들이 상당한 정도로 이제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사건인지 행정사건인지 뭐 딱 언뜻 봐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판례를 찾아보면은 또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사건에 있어서 이 공법과 사법이 구별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공법과 사법이 이제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죠?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지금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사사건인데요. 행정사건으로 생각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것도 뭐 뒤에 가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행정사건인데 민사사건으로 오해하고서 또는 착각하고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 소송법 법원이에요. 그죠? 민사소송법이나 뭐 행정소송법 모든 걸 다루는 이 소송법에서 내려오는 법원에 의하면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 이건 뭡니까? 이런 법원이 있죠. 그죠? 따라서 소송 유액을 선택하는 것도요. 원고가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인지 아니면 이게 민사소송인지를 원고가 판단을 해서 행정법원의 소를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건지 아니면 지방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기할 것인지를 이 원고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소송 유형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뭐 각하할 수 있을까요? 뭐 이송을 하게 되겠죠. 뭐 이송을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극단적인 예는 뭐냐면은요. 과거에도 있었던 얘기인데요. 뭐 아주 가끔 나타나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하천법 부칙 2조에 이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과거의 하천법은요. 오늘날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과거의 하천법은 이 하천이 형성이 되면은요. 특별히 어떤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유화됩니다. 일종의 입법적인 수용이 행정처분이나 어떤 행정작용에 의한 수용이 아니고요. 어떤 입법적인 수용이 있죠. 그러니까 하천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유화되어 버립니다. 조금 말도 안 되는 법이긴 하죠. 근데 최근에 현행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1970년대하고 80년대에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따라서 내 땅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천이 되면은 내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용 절차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기 땅이 국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손실보상도 수용 절차를 밟지 못해서 재결 절차를 받지 못해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간혹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 나중에 이제 손실보상을 별도로 기간이 상당히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드는데 그때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을 뭘로 볼 거냐는 문제죠. 그래서 전통적인 판례에 의하면은 민사소송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법원에서 손실보상 사건인데 왜 이게 민사사건이지? 하면서 이거는 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따라서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판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속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1심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법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대법원에 왔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심리를 해보니까 이거 그동안에 이걸 민사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이거는 행정사건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1심인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파기 이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재판 과정들이 다 무의가 되고 다시 이제 소송을 1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리스크를 이거 원고가 부담하기에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학설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판례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대법원에 와서야 비로소 뭐 행정사건이라고 선언해놓고서 그동안의 시간이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원고가 부담시키는 거는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은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주고 행정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은 행정사건으로 처리해주자. 이게 이제 민소행소병용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주장됐던 견해인데요. 그 견해가 있었긴 했지만은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민사사건하고 행정소송을 엄밀히 구분해서 원고가 알아서 소송을 잘 제기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다. 판례는 그렇다. 안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